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합류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연례 강요이사회 정책 제안 세션에 참석해 이러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 국장은 OECD가 국제규범을 선도적으로 확립하는 역할을 지속하려면 비회원국의 관여를 확대하고 유엔과 주요 20개국 등 다른 국제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세안과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OECD 가입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가입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OECD가 가입 절차를 개시한 나라는 페루, 브라질,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이며 태국도 지난 2월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OECD에 가입하게 된다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이어 세 번째 가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더 많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CPTPP 가입을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기존 규칙과 CPTPP 조항의 약 70%가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에 기반한 것입니다.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가 국제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가 증가하고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로 한국 역시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제조정장관은 지난달 30일 영국을 방문하여 앤마리 트레블리안 인도 태평양 담당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CPTP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대해 논의했으며 트레블리안 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입을 지지하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로 소폭 하락했으며 이는 거의 1년 동안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지난해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최근에는 25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하여 6.25%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서 루피아 자산의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의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후에만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제안으로 국가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이 모이는 대통령 클럽의 창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당 클럽에는 수실로 반빵 유도요노, 메가와티 수카르노프트리 그리고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참여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프라보어는 이 클럽을 통해 전직 대통령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국가의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특히 메가와티 투쟁민주당 대표가 조코위 대통령과 회동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회동 거부 사건은 인도네시아 정치 분야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프라보어는 전직 대통령들 간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단합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궁 측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이자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광업협회는 최근 남동부 술라웨시주에서 45억 톤의 채굴 가능한 니켈 매장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니켈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20년부터 니켈 원광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니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 원자재 수입 비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니켈 광석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니켈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니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광산 생산량 할당 승인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요의 둔화와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니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부상하고 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니켈 함유 배터리가 전기차 생산업체에게 여전히 수익성 있는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 세계 니켈 수요는 2030년까지 33% 증가하여 연간 4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 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이 최근 해외 구매 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됨에 따라 관세 및 소비세청의 서비스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구입한 축구화에 과도한 관세가 부과된 사례와 특수학생을 위한 학습 보조기구 기부 물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과 재무부가 주요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대중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규칙 및 규정을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사회로부터의 피드백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은 심각한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현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인도네시아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 구스완토 부국장은 인도네시아의 일부 도시에서 최근 기온 상승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동남아시아를 강타한 폭염과는 별개의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기온 상승을 폭염으로 분류하기에는 부적합하며 태양의 상대적 각도 변화에 따른 자연현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국 26개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방콕의 체감온도는 52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체감온도가 47도에 육박해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증가로 전력 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해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폭염이 지속되고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올랐으며 5월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이러한 폭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UN 산하 세계기상기후기구는 아시아가 특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폭염의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올해 전 세계 폭염이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며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